유형자산 취득 시점 이후 지출. 자,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 이후에 지출이 된 건데, 근데 우리가 얘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이 있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럼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우리 자본적 지출은 얘는 자산 처리를 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겠다는 게 자본적 지출인 거고, 수익적 지출은 얘는 지출 즉시 비용 처리를 하겠다는 게 수익적 지출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의미가 큰 게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해오고 있었죠. 사용을 해오면서 감가상각을 했던 장부가액에다가 이 돈을 더해서 다시 그 금액으로 합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계속 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비용화 시키겠다는 거고, 얘는 그냥 즉시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뭐 만약에 미래 교육 그 과정까지 다 생각하신다면 그냥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들은 일단 최대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걸리면 돌리지 뭐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일단 비용 처리를 다 하려고 하는데, 그때 문제 발생하는 것 가지고 세법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저녁반에서 세무1급 수업 하는데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을 모르시는 분이 한 번 만났어요. 그래서 회계 1급, 세무 2급 수업은 들으냐 그랬더니 들었대. 근데 그걸 모르고 합격을 했더라고, 세무 2급까지. 그분은 그게 안 나오는 시험을 했지만 잘 맞았나 봐. 근데 이게 뭐냐 물어봐서 다시 또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 했어요. 했는데 그분은 계속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수업은 60시간 안에 수업을 해 나가야 되니까 좀 빡빡하겠죠. 제가 앞에 고정자산 등록이 법인세법 서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몇 칸 안 썼는데 옆에 칸 엄청 많죠. 그 칸이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저만 궁금한가요? 그 칸들이 전부 다 법인세법에 필요한 정보를 다 넣는 칸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지금 얘네들이 적용되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일단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뒤에 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표현할 때도 자산 처리하라고 표현 안 하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비용 처리하라고 안 하고 수익적 지출이라고 표현 쓰니까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 그럼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한다는 건 제가 저번에 저렴한 표현으로 돈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죠? 돈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우리 내용 연수가 증가하는 사건이라든지 자동차 엔진 교체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치 현저한 증가가 발생하거나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 건물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나 아니면 용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다른 용도로 바꾸든지 혹은 증축을 하든지 4층짜리 건물을 7층짜리 건물로 위에 3층을 더 올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건물의 가치는 크게 변화가 되겠죠. 증축하거나 혹은 개축하거나 혹은 증설을 하거나, 누가 봐도 뭔가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가치라든지 내용 연수나 이런 것들에 큰 변화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산으로 건물이라면 건물, 자동차에 들어갔으면 차량 운반구, 이렇게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쓰고, 수익적 지출은 얘는 그냥 내용이 현상 유지라든지 혹은 능률 유지 혹은 원상 회복,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나서
타이어를 빵꾸를 때운다든지 혹은 엔진 오일 교체한다든지 기계 장치에 정기적으로 수선해서 들어가서 능률 유지를 위해 들어간다라고 표현되면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 건물 외벽이 더러워져서 외벽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도색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은 원상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전에 누가 저한테 말장난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건물 페인트 칠하면 가치가 증가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증가해봐야 얼마나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들어온 게 깨끗해진다고 해서 값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원상 회복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수선비라는 걸 쓰는데 자동차만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우리 카센터에서 자동차 수리 경정비 하는 내용들은 차량 유지비라고 할 거고, 근데 뭐 복사기가 고장나서 고쳤다. 그래도 수선비라는 거예요. 우리 뭐 고치는 걸 수선비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기계장치 고치는 것도 수선비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수선비라는 표현을 꽤 많이 써요. 여러분 회사 가도 있는 기계장치들이 고장이 잘 나죠. 그럼 그 고치면 다 수선비예요. 왜냐하면 그 고치는 게 다 원상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수선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건설 중인 자산 적혀 있는데, 자, 건설 중인 자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구입하면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한다고, 건물을 산 거면 건물이라고 해서 건물 취득세도 건물 전부 다 건물이라고 할 건데, 우리가 직접 건물을 지어달라고 도급해서 준다면 그럼 우리는 건물 취득 시점을 완성해서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 때 건물이라고 쓸 거예요. 자가건설을 하게 되면. 그럼 그때까지 들어간 모든 돈들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적어뒀다가 마지막 완성했을 때 이제 그 금액만큼 지우면서 취득원가로 대체될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럼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건설 자금이자, 기억나시나요?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만들려고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를 받아서 이자를 내면 이자 비용이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할 거라 그랬죠. 왜냐하면 걔 안 만들었으면 그 이자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한 가지 기억해 두시는 건, 원래 원칙은 이자 비용이에요. 그것도 원칙은 이자 비용이에요. 그런데 건설자금 이자로 해서 건설 중인 자산을 처리하고 싶어서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회계 기준에서는 이자 비용을 원하는데 법인세법은 무조건 건설 중인 자산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 기준에 특례가 있어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은 이제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는데, 그걸 계속 걸고 넘어지니까 회계에서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걔만 계속 조정해 줘야 되거든. 세무 조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로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따라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회계 기준은 세법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그 말 하니까 또 세법 때문에 얘가 바꿨네 라고 하는데, 회계 기준도 자존심이 있지. 제가 저런다고 해서 바꾸면 되나? 그래서 세법하고 회계 기준의 차이가 있으니까 세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무 조정하면 되지.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면 시킨 대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 기준원에서는 더 유용한 정보를 외부 이용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시제적 흐름에 따라 변화가 된다면 당연히 변화를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회계 기준에서 바꾸라 그러면 바꾸는데, 세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꾸라 그러면 그거는 변경 사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법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세법, 그 둘이 차이는 나중에 맞춰 조절할 건데, 왜 우리나라 세법은 사실 매년 바뀌잖아요. 그죠? 저도 매년, 지금 올해는 좀 편했는데 작년 재작년 얼마나 힘들었는데, 얘네들 일 안 해가지고 항상 그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올리면 그걸 미리 받아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통과가 되니까 받아본 걸 보고 좀 숙지를 해야 바뀐 거 가지고 저도 일도 하고 수업도 하는데, 그거 안 받아봤는데 통과가 작년 7월 달에 됐죠. 완전 개판이었죠.
그래서 책들도 엉망이었어요. 왜냐면 시험 봐야 되니까 기종 세법으로 시험을 보고, 그래서 작년 7월 1일 시행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세법은 그냥 그 국회의원 그 사람들이 그냥 시간 나면 통과시키는가 봐. 근데 장점은 뭐였냐면 늦었잖아. 그래서 그 안 그대로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대로 패스 통과했더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인지하기는 편했는데, 근데 그거 따라서 회계 기준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신뢰도가 하락되기 때문에 자주 변경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시험 기출 문제로 보면 오, 이런 것도 기출 문제로 나와 생각하실 거예요. 방금 회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세법의 변경은 회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틀린 말로 오답 지문으로 나와요. 자, 이제 우리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개정 과목 좀 봅시다. 이것들이 같은 표현을 쓰면 될 건데, 우리 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쓰고 회계에서는 우리 정부보조금이라 써요. 둘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그럼 국고보조금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상환 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이 있고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이 있어요. 우리 절이나 아니면 무상으로 돈을 국가가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국가가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게 더 손할 것 같지만 이걸 더 손한다가 아니고 뭐라도 받고 싶은데 못 받고 있는 거지. 국가보조금은 누구든지 받고 싶겠죠. 그럼 상환 의무가 있는 걸 우린 차변에 돈 받았을 때는, 얘는 뭐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변에 얘 결국은 어떻게든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여기는 뭐 상환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1억 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상환 의무가 없는 거가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인데, 자, 보통 예금에 1억 원이 정부 보조금이 상환 의무 없는 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통장에 1억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나는 1억 보통 예금 잔액이 오는 만큼 잔액은 맞춰줘야 되겠죠. 통장에 돈 들어왔으니까 잔액 올려야지, 장부 잔액을. 그런데 자, 이렇게 쓰고 나면 내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1억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건 내 돈인가요? 그럼 자산이 늘어나면 되나요? 정부보조금 많이 받는 회사일수록 자산이 많이 늘어나겠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는데 보통 예금의 잔액을 안 올릴 수도 없잖아. 잔액을 맞아야 되니까. 그럼 보통 예금의 잔액을 높이면서 자산의 금액을 1억을 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1억 들어왔는데 1억은 내 돈 아니야. 차감 계정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장부 가격은 그냥 이 돈만큼은 0일 거잖아. 그래서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 국고보조금을 만들 때에 얘를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얘 잔액을 줄여주는 차감으로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의 잔액이 2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부 보조금이 1억이 들어왔어. 그럼 3억이 됐겠죠. 그럼 우리는 장부에 올려서 3억 맞추면서 차감 계정으로 얘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이용자한테
3억인데 1억은 내 돈 아닌 국고보조금이라서 내 돈은 2억이에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예금 잔액도 맞췄고 자산의 가치도 그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상환 의무가 없는 거는 내 돈 아니니까 우리 기업의 가치의 자산의 증가는 안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통장 잔액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쓸 일은 상환 의무가 없는 것만 쓰는 거지, 상환 의무가 있는 거는 우리는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차입금은 그 우리 정부 보조금 중에 이런 조건부 정부 보조금이 있어요.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돈을 갚고 실패하면 갚지 말라. 그런 경우 있죠. 저는 누구한테 실패하는데 왜 안 갚고 성공하는데 갚냐 그러는데, 정부 보조금 받아서 성공하면 돈 벌잖아. 그러니까 갚고, 돈 받아서 같이 보조금도 받았지만 회사도 기회비용이든 뭔가 투자를 했겠죠. 실패했는데 그 돈 내놔라 그러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도 무서워서 함부로 못 덤비겠죠. 그래서 실패하면 안 갚고, 이런 조건부가 있어요. 그럼 조건부 상환이라면 일단 상환 의무가 있잖아, 조건부라도. 그럼 차입금으로 처리해뒀다가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채무 면제 이익으로 치울 거예요. 한마디로 상환 의무가 없는 것만 국고보조금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조금 받고 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걸로 볼게요. 받았으면 써야지. 자, 우리가 기계장치 1,000만 원짜리 사기 위해서 5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볼게요. 그 보조금을. 자, 그럼 먼저 국고보조금 수령 시 상환 의무가 없어요. 자, 그럼 나는 이 돈을 이번엔 당좌 예금으로 받을까요? 자, 그럼 당좌 예금에 500만 원을 받고 대변에 국고보조금 5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고, 그럼 이번엔 당좌 예금의 잔액이 500만 원 높아졌겠죠? 그럼 당좌 예금의 500만 원은 내 거 아니니까 국고보조금이다라고 차감 계정을 당좌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 사용해서 기계장치를 취득을 해요. 국고보조금을 이용해서. 그럼 우리는 기계장치가 1,000만 원이니까 자, 차변에 기계장치 1,000만 원짜리를 사고, 그리고 돈을 뭐 수표 발행했다면 당좌 예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기계장치를 사는데 이 국고보조금을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돈 썼으니까 얘도 지워야 되겠죠. 그죠?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대쪽에 써야지. 그러면 차변에 국고보조금 500만 원이 생기게 돼요. 얘는 당좌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생긴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쟤는 지우는 거였죠. 그럼 대변에 뭐 써야 될까? 그 다음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저 기계장치가 그럼 내 돈 1,000만 원 들어간 건가요? 이제 저 기계장치가 절반이 국가 보조금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대변에 또 국고보조금을 쓰는데
이 국고보조금은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인 국고보조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만 보면 차변대변 국고보조금인데 성격은 과거에 당좌예금 받았던 거 얘는 지금 이렇게 얘는 지워주는 거고, 얘는 지워준 거고, 얘는 이제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500만 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번호대는 아예 틀리게 되겠죠.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기계장치 1000만 원짜리 있는데 5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이고 내 거는 500만 원이다라고 보여주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국고보조금 쓰면 내 돈 되게. 그럼 여기 이익 돼야지. 그죠? 그래서 자, 아래 분계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글로 봤을 때는 같은 국고보조금인데 얘는 지금 얘를 지운 거고 이제 우리 취득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달아주는 국고보조금을 대변에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분계 조금 이해가시나요? 정말 이해갔나요? 자,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용 연수 5년 정해법으로 그리고 잔존 가액이 영원 없다라고 봤을 때 이 감가상각 한번 해볼게요. 감가상각을 저기 아래쪽 쓰면 안 보니까 저 위쪽에 좀 쓸게요. 자, 이 자산을 감가상각을 해요. 자, 1월 1일에 얘를 취득해서 쓴다 그러면 자, 감가상각 생각해 보면 얘 5년간 정해법으로 잔존 가치 없으면 10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 감가상각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이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의 기계장치 거다. 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기계장치 1000만 원이 다 내 건가요? 절반은 내 거 아니죠. 내 건 500만 원치잖아. 그럼 내 돈 500만 원치에 5년간 감가상각 한다면 100만 원만 내가 비용 처리해야지. 내 건 500이니까. 장부에도 내 건 500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200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다시 얘 감가상각비를 다시 100만 원 내가 부담하지 않은 걸 지워주는 거예요. 난 100만 원만 내가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담한 돈만. 그럼 1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얘를 5년간 줄여주는 거예요. 차변에 국고보조금 100만 원이다. 예, 방금 만든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 얘를 우리가 5년간 줄여가서 5년 뒤 되면 얘 없어져야지. 그죠? 다 썼으니까. 그럼 5년 뒤 되면 얘 없어지겠죠? 또 5년 뒤 되면 우리 회사는 비용 처리한 거 우리 부담한 거 500만 원 다 처리될 거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5년 뒤에 1000만 원이니까 얘 금액도 없어질 거니까 5년 뒤 되면 얘 관계된 애들은 싹 사라지겠죠. 그죠? 이 분계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다가 정부 보조금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얘만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부담하지 않은 정부 보조금의 비율만큼 취소시키고 그 돈만큼 국고 보조금을 이제 얘를 지금 줄여가는 거예요. 지금 얘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니까. 자, 그래서 자, 위에 감가상각은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세무 1급에서 무진장조에서 막 날려요. 근데 세무 2급에서는 그냥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감가상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내고 취득하면서 많이 내요. 이걸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서. 메인 매출 전표에 넣으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써야 돼요. 특히 세무사의 시험에서. 세무사의 시험에서 얘를 하나의 전표로 하래.
근데 이 돈 주고 받아 버리면 전표 끊겨 버리니까 차변부터 써놓고 대변 써야 돼요. 그죠? 근데 또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산 것만 쓰고 얘는 따로 일반 전표에 쓰래. 근데 시험에서는 일반 전표에 써요. 사실 분계도 얘 둘이 분리시키는 이유가 얘만 써놓고 얘는 따로 써요. 근데 이게 실무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에서는 얘는 일반 전표, 얘는 메인 매출 전표. 사오는 거는 사오는 대로 쓰고 하라 그러는데 그게 연습해 보면 훨씬 더 쉬운데 세무사의 시험은 한 문제당 한 전표라서 얘를 붙여라 그래가지고 입력하다가 입력 안 돼서 막 마우스 막 클릭하다가 화내는 소리 나고 그래요. 난 밑에 쓰고 싶은데 얘는 대차 차익 맞다고 끝내버리 있으니까. 그죠? 그럼 차익을 내고 하고 막 이렇게 힘드니까 차변부터 정리해 놓고 대변을 써줘야지. 이런 방식 이런 거 좀 써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정보보조금 오가는 건 조금 이해가나요? 느낌? 지금 이해 가셔야 나중 또 이해 안 가고 그 다시 또 한 번 더 이해 가게 하고 계속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 이해 가요. 자, 지금 만약에 이 돈 당좌 예금이 아니고 제가 현금으로 줬다고 볼게요. 그럼 얘 지워 이거 아니구나. 있던 거 당좌 예금 거 지워야 되나요? 그하고 상관없죠. 어차피 내가 현금으로 줬던 당좌 예금 줬던 그 돈 쓴 거잖아. 썼으면 지우는 거예요. 그 내가 지출하는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용돈을 보통 예금 받았다고 꼭 보통 예금으로 용돈 써야 되나요? 아니죠. 그냥 용돈 쓴 거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제 생일이라고 생일 용돈으로 10만 원을 보내줘요. 그러면 생일 용돈 받은 기분은 좋지만 통장에서 돈 빼서 안 쓰고 그냥 내 돈 써요. 근데 어머니가 생일 그 용돈 주신 거라 생각하고 그냥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얘 돈 썼다라면 지운 거예요. 그 돈 쓰고 얘 사서 이제 얘가 국고보조금으로 산 거다고 바꿔줘야지. 그죠? 그래서 이 개념만 좀 정확하게 지금은 인지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또 개정 과목 문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보면 지금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래쪽에 적혀 있죠. 상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채로 차입금할 건데, 근데 아래 상한 의무가 있다가 의무가 면제되게 되면 조건부인 경우에는 그래서 뒤에 면제됐을 때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래 상한 의무가 없는 경우 적혀 있죠. 단기 비용 지출에 관련된 정부 보조금은 단기 수익으로 반영한다. 이 이상한 사람이 이상히 써가지고 비용을 수익으로 비용 처리한 만큼을 수익 처리하면 결론적으로 본전인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정보지만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여러분이 100원 썼다라고 썼는데 가계부에 100원 들어왔다고 수익으로 쓰면 여러분 돈 잔액은 쓴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전인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거예요. 단기 비용 지출 관련해서 정부 보조금 들어오면 단기 수익 반영한다. 한마디로 제로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표현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아래쪽은 쓸데없는 표현이라는 이야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바라볼까. 지금 이거 보고 나면 관심 있어서 보실 거거든.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래 자산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은 해당 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와 상계 제거하거나 감가상각비하고 상계 제거하거나 지금 이 분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시지 뒤에 이연 수익 부채로 인식하여 내용연수 동안 수익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쓴다. 이 부분은 줄거 버리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연 수익이라는 건 내년 수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건데 지금 수익 처리하니까 부채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세무일급에서도 안 쓰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보지 말라고 하는 부분 방금 앞에 것까지 저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저것만.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예제 적혀 있죠. 예제. 여기 예제에서 아래에 이연 수익의 경우라고 적혀 있는 분계 있죠. 제일 위에 있는 예제에 보면 이연 수익이라 적혀 있는 예제. 걔 줄거 버리고 화이트 있으면 지워버리고 아니면 줄거 버리세요. 정부보조금 수익 이런 분계 여러분 할 일은 절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시험에 얘가 나왔다. 제가
수업료 환불해드리고 한 회차 제가 무료로 수업해드릴게요. 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산 차감 형식인 경우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한 내용인 거니까 보시되 아래 이혼 수익의 경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저와 같이 오늘 정말 시작할 때 정부 보조금까지다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았어요. 내일은 내일이 아니죠.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더 재밌는 거 할 거예요. 우리 전에 교환했는데 교환하면서 돈을 주고 받는 거예요. 바꾸면서. 전에는 우리 바꾸기만 했잖아요. 바꾸는데 이제 돈 주고 받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건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가상각하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를 감가상각했어요. 그럼 장부 가격이 있는데 정말 그 자동차는 그 가격일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공정가격 그 금액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공정 가격으로 유형 자산인데 평가하고 싶대.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재평가라는 걸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미없는 거 설명할까봐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날 월요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시작부터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하실까봐. 근데 재평가도 지금까지 시험에 우리 시험 보는 게 92회차인가 93회차 볼 건데 지금까지 2번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빈도 높은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시험에 나온 건 전부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다음 주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으시